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보냐면요. 누구나 한번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누구도 비교하지 않은 현재의 대한민국하고 역사상 강국이었었던 고구려하고 누가 더 국력이 강했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당연히 우리나라 최초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교하기 쉬운 것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의 국력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의 국력은 비교하기가 너무 편하죠. 왜 그러냐면은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전 세계의 국가들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전 세계 국가는 유엔에 올라 있는 국가가 193개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경제력의 측정 수준으로 본다 그랬을 때 GDP의 규모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GDP의 규모를 봤을 때 대한민국이 몇 위를 기록을 하고 있냐면 10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10위 앞쪽으로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는 무려 28위에 있었다가요, 1991년에 처음으로 15위까지 올라갔고, 그 15위에서부터 10위 사이를 거의 몇 년간? 30년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력은 세계 10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위에서 10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군사력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근대 시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 국가에 있어서의 경제력하고 관계없이 센 애들이 있었었죠. 바로 유목 민족들이 되겠고요. 얘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말 위에서 활을 쏘는 이런 능력들에 의해서 그 기동력을 농경 민족은 절대로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역사상 세계 1, 2위를 다퉜던 중국이 저기 초원지대의 유목민들에 의해서 그렇게 유린을 당하고요, 심지어 나라 전체를 통째로 내두기도 하는 이런 식에 있어서의 고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대 들어서 군사력이 산업화가 되면서 더 이상 이제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따로 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경제력이 높은 국가가 얼마든지 군사력도 높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군사력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순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서 그것들을 통계를 내지는 않고요. 미국에 있는 한 사설업체에 의해서 계속 꾸준히 내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6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경제력보다도 더 앞서고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겠습니다. 비생산적인 군사 부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를 쭉 보시면은요.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1위는 미국이 되겠고요. 그거의 약 70% 중국이 되겠고요. 중국의 약 3분의 1도 안 되는 것들이 바로 일본이 되겠고요.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애들이 독일, 그 다음에 영국, 영국 다음에 인도 다음에 프랑스 다음에 이태리 다음에 캐나다 다음에 대한민국이 되겠고요. 대한민국 밑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국력은 세계 10위권이다. 12위에서 10위 정도가 되는데 과연 고구려가 그 당시 세계에서 10위 안쪽에 과연 국력이 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고구려의 전성기를 나타내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전성기 왕이라는 것은 역시 강개토 대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어진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언제냐면요, 우리가 봤을 때 475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당시의 세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475년이 뭐 하는 해냐면요, 고구려의 장수왕이 한성, 백제의 수도였었던 한성을 털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국왕이었었던 계로왕이
전사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도망가다가 죽게 되는 것들이고요. 게르왕의 아들내미였었던 문주왕이 울면서 웅진으로 현재의 공주로 도망가게 되는 이런 시기가 바로 475년이고요. 이 475년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예, 이 큰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뭐냐면요, 그 국사라는 국정교과서가 있었을 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쫙 해놓은 거고요. 그 제목은 장수왕 때에 있어서 이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한국사를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지 이게 지도가 잘못 그려졌다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잘못이 되는 게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사산왕조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 되겠는데요. 이란에 있는 지도에서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영역을 아라비아 반도까지를 집어넣고 있는데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아라비아 반도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610년에 이쪽에서 이슬람교가 발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것만 다르고요. 개략적으로 갔기 때문에 475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소름 돋게도 475년으로부터 1년 후에 바로 476년이 되겠습니다. 476년이 되겠고요. 이때가 바로 무슨 연도냐면요, 그 로마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누어진 거는 395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한 80년이 지나고 나서 476년에 드디어 게르만족의 용병이었던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쪽에 있어서는 지중해 쪽이 되겠죠. 로마의 서로마 쪽에 있어서는 여러 게르만족의 족속들이 여러 왕국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바로 뭐가 되냐면요, 그 대표적인 왕국이 되겠고요. 상당히 제일 오랫동안 있었던 그 프랑크 왕국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프랑크 왕국은 아까 말했던 그 게르왕이 전사되는 걸로부터 시작을 했을 때 몇 년 후냐면요, 6년 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481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거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고요. 당연히 동로마 제국은 있고요. 동로마 제국의 라이벌이었었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 국가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왔었을 때는 바로 이 시대가 바로 분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조 시대가 있는 거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북이가 있는 거고요. 여기 남쪽에 있어서는 송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인도에 있어서는 지금 굽타 왕조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에 장수왕이 한성을 털어서 게르왕을 죽였을 때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한성이 함락이 됐었을 때 1년 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다 그러면은 4년 후에 멸망한 국가가 있으니 바로 479년에 송나라가 멸망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송나라가 멸망을 했고요. 그로부터 한참 후에 534년에 위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멸망 순서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굽타 왕조는 그것으로부터 조금 더 존재를 해서요, 550년에 굽타 왕조는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언제 몰락을 하냐면요, 이거는 651년에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늦게 몰락한 국가가 바로 동로마 제국이 되겠고요. 동로마 제국은 1453년, 그래서 395년 동서로마 제국이 분할이 되고 나서 거의 1000년 넘게 존재를 하다가 몰락을 하겠습니다. 당시 세계가 이 정도로 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들이 당시에 가장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들 중에서 순위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순위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뭐를 보냐면은 이쪽에 서로마 제국 지역에 있었던 어떤 국가들이 세워지는지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게르만족의 이동이라는 거는 375년 정도부터 그 경부터 시작이 돼서 한 1세기간 진행이 되는데요.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몰락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죠. 흉노족의 일파라고 되어 있는 훈족이 이동을 하면서 고투족을 건드리고요. 그래서 고투족들에서부터 비롯이 돼서 대이동이 시작이 되고 그 소용돌이에 몰려서 결국에는 서로마 제국이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제 거기 왕국들을 보시면은요. 아까 말했던 한성을 털고 나서 6년 후에 481년에 프랑크 왕국이 되는 거고요. 843년까지 프랑크 왕국이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왕국들 동코트, 서코트, 반다랑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베르댕 조약에 의해서 843년에 프랑크 왕국 자체가 분할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지금의 독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프랑스가 생겨나고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현재 작년의 GDP 순위로 봤었을 때 얘가 몇이었었냐면요. 얘가 4위였었고요. 얘가 프랑스가 7위였었고 여기가 8위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봤었던 475년경에는 이 국가들 현재에 있어서의 10위 안에 드는 이 세 개의 국가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동로마 제국 1000년 넘게 존재를 했었던 동로마 제국이 나오는데요. 동로마 제국 다른 말로 하면은요. 콘스탄티노플의 옛날 이름이 바로 비잔티움이기 때문에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 국가가 유스티아누스 황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6세기 중엽 정도가 되는데요. 565년에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죽게 되는 거고 그때 옛날에 있었던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회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은 이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가장 회복을 하는 이때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있었던 6세기 중엽에 이 서로마 제국은 전성기를 맞이하고요. 이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역시 바로 옆에 있었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도 역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유스티아누스 황제보다도 군사력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센 호스로 1세의 사사랑조 페르시아도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얘가 조금 더 세고요. 전체적인 문화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이 더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서양에 있어서 같은 경우는 1, 2위를 다투는 왕국이 바로 뭐냐면요. 동로마 제국하고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에 이제 대항을 하는 동양에 있어서의 국가를 보시면은요. 한 나라가 220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유명한 분열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위친 남북조 시대가 되게 되는데요. 북조에 있어서 같은 경우는 아까 살펴봤던 북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나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조 같은 경우는 경제력 기반은 됐었는데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별로 안 됐고요. 그러니까 군사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뒤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북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국위를 세운 국가가 바로 5호 16국에서 선비족이 되겠습니다. 이 선비족 같은 경우가 세웠는데 선비족의 대표적인 왕이었던 효문제가 그렇죠? 효문제가 본격적으로 환화 정책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선비족의 문화를 금지를 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본격적인 중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북위 자체 같은 경우도 중국 전체를 통일하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본다 그랬을 때요. 아까 봤던 고구려가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북위가 있고 여기 송나라가 있었을 때 이 북위가 송나라, 남조를 통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고구려 자체도 적극적으로 정복을 하려는 마음 자체를 먹지를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수왕 때 한판 붙을 계기가 있었는데요. 황제는 장수왕의 고구려를 공격하고 싶었지만
신하들이 말려서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북이도 고구려에 있어서의 군사력을 인정을 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연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따도 보겠지만 유연이 되겠습니다. 이 국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몽골 제국 이쪽에서 있었던 국가들 중에서 가장 허약한 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 자체는 555년에 몰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돌골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동양과 서양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를 한번 보게 되냐면요. 아까 있었던 동양에 있어서 제일 유명한 국가, 제일 강한 국가는 당연히 북이 또는 송이 되겠고요. 그와 버금가는 고구려가 있었었는데 이 북이하고 앞에서 말했던 동로마 제국이라든지 페르시아하고 누가 더 강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추론을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까 페르시아하고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웃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하고요.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훨씬 더 군사적으로는 강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페르시아라든지 누구냐면은 동로마 제국하고 북이라든지 송하고 이렇게 대결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언 모리스라는 사람이 쓴 서구 중심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제목인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이 책을 보시면은 어찌 보면은 최초로 이것들을 내놓은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서양과 동양에 있어서 이 사회 발전 지수를 이 양반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되겠고요. 두 번째 조직화 정도, 중앙 집권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군사력의 정도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정보 기술, 문자의 해독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수치화해서 당시에 동양이 셌는지 서양이 셌는지에 대해서 숫자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연도가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계속 서양이 앞서다가 550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드디어 이제 서양과 동양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 이후 역사에 있어서 언제까지냐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1750년까지 1200년 동안 동양이 이제 서양에 앞서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550년이 되겠고요. 그래서 550년의 전의 시점에 있어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는 몇 년을 기준으로 했었냐면 475년이었었죠. 그래서 거의 100년 앞에 되는 475년 같은 경우는 서양이 지금 앞서고 있었고요. 아까도 봤듯이 북이 그렇죠. 선비족의 일파인 북이가 내려오고 남송 같은 경우는 경제력은 있었지만 중앙 집권 용도가 낮았었고요.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긴 했지만 그 로마 제국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고 그것의 라이벌이었었던 페르시아가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서양이 앞섰다라는 것들은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요. 아까 말했었던 유연이라는 국가가 나와 있었고요. 북이가 있고 그 다음에 송나라가 있고 이랬었는데 제일 강한 국가는 여기에서 제일 강한 국가를 본다 그러면 북이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군사력에 있어서는 고구려도 절대로 북이에도 지지 않고 송나라에 대해서는 군사력이 더 앞섰던 걸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송나라가 그렇지만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거 인구수에 있어서 송을 두 번째로 쳐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 정도가 이제 동양에 있어서는 세 개의 국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까 말했던 인도로 가보시면은요. 굽타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굽타 왕조는 320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550년에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왕조 자체도 상당히 그러니까 475년 경에 이 왕조 자체는 어느 정도 제국을 이루고 있는데 이 굽타 왕조의 전성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굽타 왕조의 전성기는 어느 정도까지 챈드라가타가
왕자가 있었을 때, 찬드라급타라는 황제가 있었을 텐데, 이 황제가 467년에 죽게 됩니다. 찬드라급타 황제가 467년에 죽고 나서요, 왕위 계승, 황제 계승을 둘러싸고서 엄청난 혼란이 있게 되는 거고요. 10년 동안에 3명의 황제가 교체될 정도로, 그래서 급격하게 인도의 세력, 굽타 왕조, 북부 인도를 장악했었던 굽타 왕조가 쇠퇴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475년 아까 말했던 고구려의 전성기를 봤었을 때 굽타 왕조도 고구려보다는 더 약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고구려보다 더 약한, 여기는 4번째 국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심사라는 거는 일본으로 가보시면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야마토 정권, 일본이 발전이 고대 우리보다 더 늦었었고요. 야마토 정권 같은 경우는 3세기 말에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통일 국가는 이뤘지만 중앙 집권적인 것들은 많이 약했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다이카 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645년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7세기 중엽에 와서야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475년 5세기 말에 있어서 일본의 국력의 강도는 상당히 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인도보다도 더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지도로부터 출발을 했었죠. 장수왕이 게로왕을 죽였었던 475년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국가는 어디였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을 들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민석홍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6세기경에 문화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화 수준에서 조금 더 약하고요. 군사력에서는 조금 더 강했었던 사사낭조 페르시아가 서양이 이렇게 동양에 비해서 앞서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해졌었던 이 국가인 바로 북위가 세계 3등 국가가 되겠고요. 군사력은 약했지만 경제력은 상당히 강하고 인구도 상당했었던 남조의 송나라가 4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아까도 봤듯이 여기에 있었던 일본이라든지 여기에 있었던 굽타 왕조보다도 고구려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구려는 거의 여기에 송나라보다는 군사력은 앞섰었고요. 군사력은 거의 북위에 버금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당시로 봤었을 때 고구려는 세계 5대 강국에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남한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반론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구려가 제일 강했었던 475년 그 연도 하나만을 가지고서 고구려의 국력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475년이 아니라 600년을 전후한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600년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고구려의 국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6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에 있었던 국가는 수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원지대에는 555년에 유연히 멸망을 하고요. 돌궐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쪽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대로 있었었고요. 그 다음 동로마 제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국가들이 되겠고요. 그랬을 때 단연코 강한 국가는 수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나라가 618년에 멸망을 하고요. 당나라로 바뀌게 되는데 수당이 압도적으로 서양에 비해서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서 소개한 이언 모리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서양의 군사력을 사로잡았을 때 동양의 군사력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이었었다라는 거죠. 수나라가 그렇게 강했었다라는 거고요. 그 유명한 수나라에 있어서의 양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황제가 되기 전에 중국에 있어서의 마지막 남조 국가였었던 송제 양친, 진나라가 마지막으로 남조에 있었는데요. 진나라를 50만의 군대를 가지고 가서 가볍게 정복을 하게 되고요. 남북조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양제가 나중에 지가 황제가 돼서요. 수황제가 고구려에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게 612년 이름하여 살수대첩이 되겠는데요. 이 살수대첩에서 113만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을지문덕에 의해서 개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2차례나 더 쳐들어오게 되지만 결국에는 고구려를 정복하지를 못했었고요. 수나라에 이어지는 당나라 같은 경우에도 645년에 쳐들어오게 되지만 안시성 싸움에서 대패를 하면서 결국에는 고구려를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600년의 시점에서 봤을 때 세계에 있어서 이 고구려보다 강할 수 있는 국가는 수나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들에 있어서는 사사랑조 페르시아, 그 다음 동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여기 돌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583년경에 2개로 서돌궐 제국하고 동돌궐 제국으로 나눠지기 전에는 상당히 강했는데 나눠지고 나서는 상당히 이제 약해지게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630년에 당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고구려보다 약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1로 보고요. 얘네들을 2, 3위로 보고요. 돌궐을 4위로 봐준다 하더라도 최소한 고구려 같은 경우는 5위 안에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0위 정도의 국가에 있었던 대한민국과 비교를 했었을 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세계 5대 강국에 들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했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요, 어떤 사람들의 반론은 지금은 UN 가입국만 한다 하더라도 193개나 되는데 이때 나라가 몇 개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5위를 기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때 당시에 장수왕 때 영국을 한번 보면은요, 영국은 410년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았대요. 그 이후에 켈트족이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었고요. 게르만족이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영국으로 건너간 게르만의 일파는 그 유명한 앵글로족과 섹슨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수왕 때 앵글로 섹슨 7왕국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7개의 큰 왕국이 있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16개의 소왕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국에만 하더라도 무려 23개의 국가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었던 굽타 왕조만 한다 하더라도요, 굽타 왕조는 550년에 멸망을 하는데 장수왕 시대에 있어서 같은 경우는 굽타 왕조가 인도 북부를 통일을 하고 있었고요. 인도 남부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개에 있어서의 왕국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봤었던 앵글로삭슨족이 7왕국 플러스 소왕국 16개라 그러면은요, 장수왕 때 게르만족이 세운 국가만 하더라도 앵글로색슨족이 뺀다 하더라도 무려 7개가 이렇게 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에 많은 국가들이 있었었고요. 거기에서 고구려가 세계 5대 강국에 들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강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런 강한 나라를 만들게 해준 박정희의 경제 개발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를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요, 고구려가 세계 5대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재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에도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세계 5대 강국이었지만 그 이후의 역사에서 우리는
자주적인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고구려의 5대 강국의 영광을 재현하는 게 우리 현재에 있어서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이후의 역사에서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